자, 3강 들어갈게요. 자, 그 강의록 좀 봐주세요. 자, 3장은 처분주의와 이제 변론주의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표 3개 이상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처분권에 대한 주의, 변론주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그 처분권주의란 우리가 사적자치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서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의 절차이고, 소송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주도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이라는 게 이제 원고가 먼저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요구할 때만, 원고가 요구할 때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과 그 범위,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에 대한 그 범위에 관해서만. 자, 세 번째로는 요구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원고가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합니다.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가, 그러면 정지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당사자가 요구할 때, 두 번째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대해서만, 세 번째는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이게 처분권주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에게 소송 절차로서의 주도권을 주어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시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및 그 모습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소치하 또는 그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락, 그리고 재판상의 화해 등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절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이 원칙이 처분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소송의 진행 단계에서도 법원이 어느 범위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정하는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송의 개시나 심판의 대상과 범위 결정, 소송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인정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긴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의 요구 내지 신청한 양에 대한 소송물만큼만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소송 계속이 생기기 때문에 사적자치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존중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원칙에 의해서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는 그 원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지, 법원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뭔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심리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게 처분권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소송에 개시를 하게 되면 소송의 소에 개시가 있으면 소송의 개시가 되는 거죠. 원고의 소가 제기되면 이제 그 소송의 개시가 되는 거고, 뭐 신청이 없으면 재판은 있을 수가 없죠. 법원이 알아서 막 재판을 열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이 돼요. 그게 청구 취지에 있는데, 청구가 특정돼야 된다 그랬죠. 청구의 특정은 원고에게 소송 대상을 특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소송물이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 이외에는 유리한 판결하면 안 되고요.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 이외에 불리한 판결에서도 안 되고요. 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형식에 구속되고 권리구제 순서에 의해서 구속됩니다. 그래서 권리구제에 대한 형식에 구속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행의 소를 하게 되면 이행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행의 소를 했는데 형성의 판결하면 안 되는 거죠. 이행의 소를 하면 이행의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제 순서, 권리구제 순서를 구속합니다. 주의적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예비적 청구하는 거죠. 이게 병합하게 되면은 주의적 청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를 하는 이 순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송을 종료하면 원고의 소치하로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고, 상소인의 상소치하의 소송으로 종료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처분권주의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처분권주의에 대한 양적 한계, 이번에 이제 양적으로 질적 한계와 양적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양적 한계를 보시면, 법원은 당사자가 요구 내지 신청한 양의 소송물만큼만 심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소송 계속이 생기지. 이 사례를 보면은 보세요. 사례 1에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A하고 B는 매달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B가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B가 1년째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A는 B를 상대로 밀린 월세를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달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지금 12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지금 재판해달라고 지금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1200만 원에 대한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소를 제기할 때는 12개월만 1년치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면 월세를 계속 못 받았을 텐데 판결이 나올 때는 1200만 원 이상 되겠죠.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하지만 법원은 1200만 원 내에서만 판결합니다. 그럼 1200만 원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안 나와요. 왜? 그거는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변론 종결 당시에는 15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얘기죠.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방법이 있어요. 현재까지 밀린 걸 받아낼 수 있는 그 청구 취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만 작성을 하면은 그때 판결 내릴 때 그때 밀린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변론을 하고, 자, 사례의 경우에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쭉 얘기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양가루이 손해의 종류와 소송물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자, 사례 두 번째입니다. A가 B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러면 A는 B를 상대로 치료비 1000만 원, 그리고 그 일실 수익이 있죠. 그럼 그걸 5억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위자료 1억을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손해배상할 때는 세 가지를 대부분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치료비 1000만 원, 일실 수익에 대해서 5억, 그 다음에 위자료 1억을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A가 지급할 치료비는 500만 원이고 그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해당되고, 장래의 일실 수익에 대해서는 5억 5천이 나왔죠. 근데 지금 제기한 건 5억이었죠. 그러면 5억 5천에서 5억만 해당되는 거고 5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자료는 5천만 원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왜? 위자료는 1억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5천은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법원은 B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것을 판결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비 1천만 원 했으니까 500만 원은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래의 일실 수익은 5억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5억 5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은 안 되고 5억 내에서만 되는 거니까 5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위자료는 1000만 원을 1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5천이 나왔으니까 5천이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치면은 5억 5천 5백만 원이 지급하라고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고가 제기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이 심리 판결이 나오는 거지, 그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례인 경우에는 얼마만 나온다는 게 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일부 인용하는 겁니다. 일부 인용하는 거는, 자,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보다 양쪽으로 적은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대해서 5천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올 때. 그러면 청구의 일부 기각,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일부를 인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청구의 내용에 대한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내가 기각했다는 내용이라 인용했다는 내용으로만 갑니다. 반대로 이제 해석하면 일부의 기각은 일부의 인용이고 일부의 인용은 일부의 기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청구 내용에 따라서 일부 인용된 거로 인용된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질적 한계입니다. 처분권주의 질적 한계를 보시면, 자, 소송물을 이제 먼저 봐요. 질적 한계 소송물 보면 법원은 원고가 특정하는 재판을 구하는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에 대해서 재판해서는 안 돼요. 이행해소를 했는데 형성해소를 하면 안 되고, 형성해소를 했는데 확정해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송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행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행해소가 아니야.
이건 형성해소야. 그러면 이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리 안 합니다. 예, 이건 안에 그 보정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왜 기재하냐면은 그 내용을 그 소송 요건으로 왜 판단하냐면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에 대한 질적 한계는 소송물을 먼저 보는데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원고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해서만 소송 계속이 생기기 때문에 원고가 정한 소의 종류를 벗어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례를 봅시다. 사례 3을 보면 A 소유인 토지에 B가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는 그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만일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토지를 A로부터 임차했는데 아직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항변이죠. 항변하게 되면 법원이 심리하고 보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A 것이고 B는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은 그 토지 소유자가 A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볼 때는 판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내가 B가 주장하고 있는 그 법원이 심리를 확인해 보니까 B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에 대한 것에 관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토지 인도 소송을 구하는 소가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건 이미 A 자신이 토지를 자기가 인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소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질적 한계로서 보시면, 이 사례의 경우에 보세요. 이 사례에서 A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이행 청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의 확인 판결을 한 것이지만 원고가 특정한 소송물과는 다른 소송물에 대해서 재판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처음부터 이행 판결을 해달라는 소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 토지 인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정 소송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판을. 이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처분권 주의이기 때문에 원고가 정한 소에 대한 종류를 벗어난 재판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청구의 순서를 보세요. 청구의 순서를 보면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청구의 소송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처분권 주의는 원고가 청구한 청구에 대해서 순서를 적용한다. 그래서 법원은 순서와는 달리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사례를 봅니다. A는 베토벤 음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친구 B가 듣고 싶다고 해서 3개월간 빌려갔습니다. 근데 A의 음반 반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B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자 A는 B를 상대로 뭘 했냐면은 음반을 반환해 달라는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만약에 음반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이걸 두 개를 병합했습니다. 두 개 지금 순서 보세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처음에는 음반을 반환해달라. 만약에 음반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그 다음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심리합니다. 자, 법원은 심리해보니 그 음반들은 B가 히터 옆에 놔두어서 모두 병행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밝혀졌고, 이에 법원은 B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타당하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손해배상을 명하는 선고하기 전에 뭘 했어요? 처음에 지금 반환해달라는 거는 지금 판결 예를 줘야죠. 예. 그 반환해달라는 판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인 지금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판결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 자 이제 사례의 경우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세요.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을 보면 법원은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한다. 이렇게 두 개의 판결을 다 내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주의적 청구가 인용되면은 예비적 청구는 기각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항상 순서가 있으면 두 개 다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심의 심판에서 처분권 주의가 적용되는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소심의 심판 이루어지지 않죠. 법원이 알아서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소 제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종고 판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심의 심판 범위도 상소인이 결정하므로 상소법원은 상소인의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심판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례 5에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처분권주의에 대한 이제 소송을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종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의 종료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판결 전이라도 판결을 끝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종료하자고 원한다면 그로써 소송은 종료하고 소송 계속이 소멸된다.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그 합의를 하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이때는 그 화해에 따라서 이제 서로 화해를 했으니까 소송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그 인락으로 대부분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의가 이제 또 처분권주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는 무조건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세요. 예, 그리고 이 두 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3강은 요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변론주의 봅시다. 자, 변론주의의 의의를 보시면, 자,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 우리가 사실 자료도 있고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소송 자료예요. 소송 자료에 대한 수집 그리고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그 기초로 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당사자들이 제출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뭐 직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는 그 당사자가 제출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처분권주의는 지금 방금 그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처분권주의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물, 어떤 범위의 소송물,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심판 대상을 하는가에 대한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변론주의는 변론에 대해서 어떤 내용, 어떤 범위의 소송 자료를 마련하고 법원이 어떤 소송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가 지배하고 소송물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 자료에 관해서 당사자의 지배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법원이 스스로 탐지하고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게 되면은 그 진행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원칙과 처분권주의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변론주의는 사적 자치에 대한 결과이며 동시에 사적 자치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변론주의에 대해서 첫 번째 사실 자료, 두 번째는 이제 증거 자료 나옵니다. 위에 소송 자료입니다. 이게 다 사실 자료를 먼저 보면 사실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이제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변론주의에 의해서 사실 자료는 당사자가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판합니다. 따라서 이제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는 법원은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진실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하다거나 당사자의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실이 스스로 탐지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법원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승소에 필요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변론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변론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원은 알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그거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 근거 자료를. 자, 당사자가 승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에 따라서 패소하게 되는 것을 위험 부담으로 하는데 체크해 주세요. 이거를 주장 책임이라고 합니다. 변론주의에서 이 주장 책임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장 책임은 뭐냐면은 변론주의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집하고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당사자가 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것도 그 자료를 기초 자료 삼지 않는다는 이게 주장 책임 원칙입니다. 주장 책임. 그래서 주장 책임 꼭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생선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는
도매상 B로부터 생선을 공급받아서 영업을 해왔는데 A 가게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근데 A는 한 달간 그걸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보니 B가 공급한 생선이 콜레라균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법원이 알게 된 거죠. 근데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제기했어요. 5천만 원 지급해달라고. 그래서 A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의 사실만을 주장하고 B가 공급한 생선이 콜레라균에 감염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A가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영업정지 처분의 문서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때 법원은 B가 콜레라균에 감염된 생선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죠. 왜? A가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주장책임이에요. 주장책임. 주장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장책임. 두 번째 주장책임은 변론주의에 의해서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사실을 체크해 주세요. 주요 사실에 한해서만 주장 책임을 부담한다. 지금 주요 사실이란 말 나왔죠. 이것도 좀 뒤에 얘기 나옵니다. 우측에 보면은 주요 사실, 간접 사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설명할게요. 밑에 바로 나옵니다. 일단은 주요 사실에 한해서만 주장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미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간접 사실, 보조 사실에서 간접 사실 봅시다.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만 주장 책임이 부담한다면은 나머지 간접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 책임의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건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니라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요 사실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간접 사실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채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와서 자, 변론주의에 적용하는 것은 주요 사실의 하나고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사실까지 변론주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변론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채택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채택은 되는데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을 이제 하나 예를 듭니다. 자, 주요 사실이란 일반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즉 법률 요건 사실이라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등기의 이전, 계약 체결, 계약의 주요 내용, 가해 행위 등 이러한 청구 원인 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과 같은 항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주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의 전부를 추측하게 하는 사실의 징빙이라는 것, 징빙서류. 징빙서류는 변론을 하지 않아도 채택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에서 등기 이전에 대한 경위 또는 계약 체결에 대한 경위 그리고 변론기일 차량 충돌에 대한 경위 이런 것들은 경위로서 제출만 하면 돼요. 그걸 입증하다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만 해도 법원에서 알아서 심리합니다. 자, 보조 사실은 보면 제출된 증거 방법에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을 판단할 자료가 되는 사실 이런 것들은 보조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변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인이 그 사기 전과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 또 감정인의 원고에 대한 약혼자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보조 사실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우측에 보면 이제 변론주의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 이번에 이제 증거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조사하여 사실 인정에 사용해야 된다. 거기서 적용 체크해 주시고요. 변론주의 적용 체크해 주세요. 변론주의 적용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원칙 원칙 체크해 주시고 자,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해서 변론주의를 약간 후퇴시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도 그로써 신증을 얻지 못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외예요. 원칙은 안 돼요.
하지만 예외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관련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292조에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292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직권주의를 채택한다고 지금 관련 규정 체크해 주시고 밑에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체크해 주시고 밑에 관련 규정 또 체크해 주세요. 자, 그 소액사건 심법법 10조에 보면은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입니다. 특칙. 이런 건 예외거든요. 지금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변론주의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게 소액 판결, 소액 사건일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증거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직권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특칙입니다. 특칙. 자, 변론주의에 대한 적용 범위를 보면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에서 주요 사실에서만 적용. 자, 체크해주세요. 주요 사실에만 적용. 자, 직권 판단 사항과 직권 조사 사항에 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뭐가 직권 판단 사항하고 직권 조사 사항은 불완전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변론주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헷갈려 하는데 변론주의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채택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권 판단 사항을 보면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계없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 문제가 아닌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에 관계없이 법원이 스스로 문제 삼아서 조사하고 처리할 사항들, 이것들은 다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됩니다. 변론주의에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자, 직권 판단 사항을 보면 이 직권 판단 사항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체크해주세요. 변론주의 X. X라고 변론주의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자, 직권 판단 사항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계없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사항을 말하는데 사실 문제가 아닌 법원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주의 적용 안 된다는 거죠. X. 이거 체크하세요. 당사자의 주장 또는 입증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그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당사자의 주장이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함으로써 이러한 법률 문제는 당사자가 처분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직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 중요한 체크하세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신의칙이나 중요해. 이거 신의칙이나 권리난용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 1. 신의칙 바로 좌측 위에다가 동그라미 1. 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가행규정 위반 동그라미 2. 세 번째. 과실상계 동그라미 3. 가집행 선고 동그라미 4. 사실행 간섭 동그라미 5.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 동그라미 6. 특히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 요거 좀 빨간 걸로 좀 체크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것은 뭐예요? 법원의 직권을 판단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데 처음에 벌써 신의칙, 권리남용 이건 민법의 대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가행규정 위반했다든가 과실상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과실상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해요.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그거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집행 선고를 받는다든가 사실인 간섭도 그렇고요. 특히 권리의 소멸시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자, 직권조사 사항 봅시다. 직권조사 사항으로는 당사자가 신청이나 이에 관계가 없어요. 법원이 스스로 문제 삼아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주로 공익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항변사항과 서로 대립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변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을 하는 거, 스스로 문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까지 직권으로 탐지해서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라는 점에서는 변론주의에 적용되고 이 점에서는 직권 탐지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지금 직권 탐지하고. 자, 세 번째,
항변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송 요건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항변사항을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조사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직권조사에 촉구하는 의미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 자, 이제 법관의 성명이 나옵니다. 성명. 아까 성명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는데, 요걸 명심해 주세요. 성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변론주의에 취해서 소송 자료에 대한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과했어요. 법원은 당사자의 자료 수집 활동에서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 소송 자료를 수집, 제출하지 못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패소할 위험을 부담시키는 원칙. 이게 성명입니다. 성명.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명이라고. 예외. 이게 사실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게 성명하는 원인이에요. 소송 자료를 제출하긴 했는데 명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불완전한 거죠. 불명확하다는 거죠. 지금. 불명료하는 겁니다. 자, 법원이 이를 탓해서 그 당사자를 패소시키면 오히려 법원의 심리가 부실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명료하지 못하면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하도록 법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법관의 성명권은 변론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체크하세요. 변론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요? 제대로 소송 자료를 제출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변론주의가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보충 체크하세요. 보충하는 겁니다. 보충. 자, 성명의 내용을 보면 성명권은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에게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합의부의 법인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소송 지휘를 하는 재판장이 대표하여 행사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행사할 수 있어요. 먼저 고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배석, 우배석 합의부원이 있죠. 자,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성명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성명을 고할 수 있으면 재판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체크하세요. 구문권. 자, 구문권입니다. 자, 구문권은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에게 성명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하는 게 명료하지 않아. 그러면 그 해당된 상대방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문권입니다. 자, 재판장이나 법관의 성명에 이의를 하면 합의부가 이에 대해서 결정으로 재판으로 가서 당사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관련 법규는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 146조에서 보시면 성명권하고 구문권에 대해서 나와요. 146조 보시면 이래요. 펼칠 수 없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제1항에 보면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자, 2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3항은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요걸 앞부분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명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기 위해서, 체크했어요.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의 사실과 사실상의 사항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질문 또는 지적을 하거나 또는 입증을 촉구하는 거죠. 이게 다 성명입니다. 성명. 이렇게 해서 이제 3장까지가 이제 끝났습니다.